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에듀크리에이션 시즌2에서는 대입에서 논술과 구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준 선생님 모시고 면접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논술에 대한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들을 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논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논술은 로또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악순환이 낳는 어떤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항상 사례로 드는 게 나름 객관적인 사례이기는 해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모 대학을 100명 넘게 썼는데 한 명도 합격을 하질 못했대요 라고 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학령 인구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대학교에 한 전형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 이상 썼다는 건 그거는 전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묻지마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수시 6장에 내가 교과나 학종을 쓴다고 했을 때 그걸 의미 있게 쓰질 못하니까 일단 한번 논술이라도 질러나 보자.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술 로또설 일종의 논술은 해봤자 잘 되지 않는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학부모님들께 요즘에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건 기왕 그런 설이 있으니까 논술 로또 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로또처럼 준비하셔라. 그러니까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도 항상 사후 인터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같은 번호로 샀다. 그런 네, 면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논술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4시간씩 학생들 학원에 보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로또도 되고 나면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논술도 합격하고 나면 로또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논술이 아니면 그 대학에 갈 수 없는 애들이 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시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는 전혀 예상하기 힘든 뭐 꿈도 꾸기 힘들었던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과 비슷한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로또처럼 생각하시고 준비만 착실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또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결국 논술이 어떤 논술 실력보다는 요새 이제 어떤 뭐 수능 하다 보니까 최저를 잘 맞추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일단 최저부터 맞춰야죠. 이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보면 논술 성적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패스올 넘패스 이런 식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교과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다면 일단 세 가지 중에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아예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렇죠. 이런 대학들, 특히 한양대학교도 올해부터 내신이 아예 반영되지가 않고요.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부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의 트렌드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들어가는 대학들 중에서 그래도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중앙대학교를 따져봤을 때 100점 만점에 20점 들어가는데 7등급, 평균 7등급일 때 19.2점이에요. 그러니까 0.8점 깎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등급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신은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떠냐? 대략 뭐 높은 데가 고려대학교가 제일 높은데 4합 8 정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3합 6대학들 있고 그리고 2합 4, 5대학들 있고 2합 7대학들도 있고 뭐 1합 대학들도 있는 편인데 근데 뭐 주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최저 충족이 되면은 대략 최종 경쟁률, 마지막에 발표한 최종 경쟁률의 한 4분의 1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서강대학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건국대학교가 좀 독특한데 한 40에서 50% 정도 살아남게 되는 거거든요. 건국대학교가 2025학년도면 이때 아마 2합 4였을 거예요. 남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최저 좀 약간 편이고 그렇죠. 좀 최저가 비슷한 네임밸류의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하나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똑같이 다들 그 생각을 하고서 지원을 하니까 실제 경쟁률이 더 높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게 이게 일종의 필요 조건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처음에 마지막에 100대 1이었는데 25대 1이 됐다고 하더라도 24명을 제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 자체가 대학별로 낮을 때는 70%,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90% 이상 내지는 100%, 연세대학교 같은 100%잖아요. 이렇게 그 전형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은 패스 or non 패스 말 그대로 패스 되면은 경쟁률은 낮아지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논술 실력이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기정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논술 실력이 중요한데 그럼 이 실력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좀 합격할 만큼 키워질까요? 그쵸.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N수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그 현역보다 분명히 좀 더 높기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창의형이라고 해서 수능 전에 현역 학생들로만 대상을 하는 네. 요런 전형을 그렇죠. 새롭게 신설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역 학생들 뭐 3모, 6모, 9모 막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내신 요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럴수록 합격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을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확실한 건 제가 모르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그 합격자 명단에서. 그 얘기는 제가 안다는 건 제 정규반 수업을 들었다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네. 네. 그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합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럴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마지노선은 최소 7월부터는 7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그렇게 해봤자 40시간 더 하는 거예요. 대학별 강좌 빼고 40시간 준비하고 대학별 강좌 수업 듣고 그리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부터 길게 우리가 잡았을 때 한 정규반 수업이 10번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노선은 7월, 가능하면은 고3 시작하는 겨울방학부터는 시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아예 2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 나는 그쵸. 이제 뭐 내신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교과나 종합 그랬을 때 요즘에도 이제 빠른 학생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거의 한 5%도 정말 많이 되지 않을 것 줄기는 같아요.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렇게 일찍 시작하는 학생이 더 뭐 합격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좀 비례관계가 있을까요? 그럼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배운 학생들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학생들이 글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안 써보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원고지 처음 보는 애들도 있을걸요? 네, 원고지 들여쓰기 있잖아요. 그거를 글을 시작하거나 문단을 나눴을 때 한 칸 들여써야 된다. 이걸 체득을 시키는데 평균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걸립니다. 속이 터져요. 정말 그 정도로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좀 일찍부터 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합격률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논술 준비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특히 이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특히 뭐 지방에 갔을 때 이제 광역시만 해도 이제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프라가 없고 학교에서도 특히 이제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인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형태로 좀 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까요? 꼭 대치동 현장에 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연세대학교 를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파이널 강좌 때는 따로 시간을 내서 현강을 들었는데 그 전에 정규반 강의 때는 그냥 줌으로 첨삭을 받으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인강으로 실시간 현강 실시간 인강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대 경영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의지의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단 인강이더라도 줌이 됐든 유선이 됐든 첨삭은 1대1 그 첨삭을 받아야 됩니다. 서면 첨삭 말고. 그렇죠. 서면만으로는 안 되고요.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라도 화상으로라도 첨삭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가능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현강이 효과적이기는 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와서 4시간 듣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의지만 있다면 인강으로도 좋은 결과는 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첨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하다 보면 받는 질문인데 선생님 그러면 강사가 직접 첨삭해 주는 강의가 더 좋겠죠? 네. 약간 이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직접 첨삭을 거의 못하니까 학생이 많아서. 네.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네. 직접 첨삭을 하지 않고 첨삭 다인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동안에는 한 학생한테 한 선생님의 코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그 학생을 한 선생님이 연속성 있게 가르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저도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코칭을 해줘요. 1대1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길게 보고서 이 학생이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잡혀 있다면 그러면은 굳이 강사 직접 첨삭보다도 오히려 이런 확실한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 상반기에는 연고서성 그렇죠. 많이 연고성 붙어 있고, 반. 근데 이제 뭐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권동호수 가고 싶은 학생도 있고, 네. 중경시 가는 학생도 네.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이 반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제가 논술 전문학원에 있다가 지금 시대인재라는 단과학원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논술 전문학원에 있을 땐 저도 처음부터 뭐 연대 집중반, 그리고 연고성반, 그리고 명문대반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사실상 1학기 때까지 반별 커리큘럼은 다 동일했거든요. 거의 동일했거든요. 좀 갈라져봤자 중간고사 끝나고 5월부터 시작하는 요 강의부터 조금씩 달라졌던 거지 네.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연대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구성서를 노리거나 혹은 그 이하를 노리거나 요 학생들이 논술을 거의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나 논술 수준 자체가 되게 많이 차이 나질 않아요. 비슷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출제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같으면 유형이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들이고 네. 유형이 아예 없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대학들도 있는데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출제 유형이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형화된 대학들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정형화된 대학들도 해마다 조금씩 변주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변주 자체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 유형 학습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연고성서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 훨씬 더 낮은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반별 구별 없이 어쨌든 시간이 맞는 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게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술이 재밌는 게요. 물론 분석형 논술의 최고봉은 연세대학교예요. 네. 현행 논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을 꼽으라고 하면 연세대학교를 꼽을 수 있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우리가 네임밸류대로 뭐 연고성서, 한중경, 외시 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난이도가 낮아지냐 하면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압박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어렵기도 해요. 그 위쪽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에 비해서.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일찍 시작을 할 때 반별보다는 시간대 맞을 때 꾸준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그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논술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국어를 못해요 라는 네. 이제 약간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어쨌든 인문 논술은 기본적으로 언어 논술이니까 네. 이것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수능 과목들과의 연관성과 연관된 이제 질문들이 쭉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네. 국어로 시작을 해보죠. 거의 대부분 이제 국어와 논술을 비슷하게 놓고서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특히나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자, 근데 국어 제시문과 논술 제시문은 분명히 글이죠. 네. 그 점에선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매년 제 논술 수업을 듣고서 국어 성적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드는 생각이 얘는 그동안에 글을 얼마나 막 읽었을까. 구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서 글을 읽어온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는 편이고 네. 저희가 봤을 때 국어 제시문과 논술 제시문의 차이점에 오히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제시문은 논술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그렇죠. 길고 수능 F1. 정보량도 훨씬 더 많아요. 네. 대신에 문단은 되게 예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국어 논술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짧죠. 정보량도 불친절하게 나와 있고 네. 문단도 되게 지저분하게 맞아. 나눠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은 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내용들을 분류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5등급짜리 학생들이 오히려 사실 국어 5등급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땐 정보량이 많아지면 문제를 못 푸는 이런 학생들이고 숨은 그림 찾기 못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꼼꼼하지 못하는 학생들.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더 잘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논술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과 국어를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국어와 논술 실력 자체가 항상 정확한 양의 상관관계인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논술 제시문을 잘 읽는 법을 배웠을 때 국어의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논술을 못 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어는 그렇고 이제 논술 제시문이나 기출을 살펴보면 뭐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연대 같은 경우에 네. 의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상경 계열에서 수학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렇게 영어나 수학이 섞여 있을 때는 역시 그럼 국어처럼 크게 상관관계는 없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지만 학생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르칠 때 제가 그 원서 접수 상담을 할 때 네. 제일 속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기가 수능을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 제시문 나오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문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계열 이쪽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능 영어 기준 한 3등급 정도, 작년 불수능 기준으로 하면 한 4등급, 네.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한 3, 4등급, 외국어 대학교인데 네.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나오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를 제가 수능 기준 한 2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연대는 좀 길어요. 네. 영어 제시문이 좀 긴 편이고 시간 압박이 심한 데다가 영어 제시문 길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문제 이상에 걸려 있다 보니까 여러 방향으로 독해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 1등급 아니어도 충분히 읽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출문제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고 토픽이 뭔지 한 2가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네, 논술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리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형이 수리논술 강사니까 항상 네.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양대학교가 가장 어렵거든요. 수학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했을 때 한양대학교가 수능 기준 한 2등급 정도, 건국대학교가 그 다음으로 좀 어려운 편인데 한 3등급 정도,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오히려 최상위 대학인데 한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리고 뭐 중앙대학교는 확통 중에서 중간 난이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항상 확통만 나오니까요. 네. 중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들 이런 걸 가지고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수학 영어를 다른 과목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5, 6, 7등급이면 저도 쓰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한 등급 쳐지니까 저는 수학 영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등급과 이것이 비례하지 않는 그렇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수리논술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민준호 쌤 모시고 그렇죠. 또 따로 네. 한번 네.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이제 부모님의 걱정거리인데 우리 애는 아는 게 없어요. 네. 논술하려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은가요? 네. 특히 인문 논술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아는 게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네. 갈수록 네. 학생들이 아는 게 없는 네. 건 맞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지적 수준을 과소평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11년 이상 다녔어요. 예. 아는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그 아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오히려 문제라는 점.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논술은 구술보다도 더해요. 구술은 오히려 예증을 해야 되고 좀 네. 풍부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설득력이 높아지니까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큰데 논술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배경 지식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없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되는 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가 알고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특히 공리주의 같으면 요즘에 생윤을 거의 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너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제시문들이 다른 제시문들과의 어떤 대당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벤담 같은 경우에도 롤즈와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벤담이 효율성이고 롤즈가 형평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벤담의 경우에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붙여놨을 때는 벤담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인간들을 한 명의 그냥 개체로만 바라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더 평등하게 바라보는 건 전제상으로는 벤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벤담은 효율성, 롤즈는 형평성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배경식이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읽었다?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정확한 독해력이나 그렇죠. 취재자의 의도대로 네, 네. 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거는 이제 저희 논술에서도 문과 침공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과 네. 친구들이 네. 이제 이쪽 인문 논술을 써서 네. 이제 진학하려는 경우, 네. 그러면 이 경우도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백윤시 안 중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이 이과까지도 지원을 그죠. 할 수 전형부터 있게 되다 아예 보니까 그렇겠죠. 네. 이제 그 입결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과 학생들이 사탐런 하면서 고3 때 사탐론 하면서 문과 내용을 논술 배우는 거죠. 네네 최저 충족시키고 문과 논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또 이과지망이어서 사회탐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인문 논술을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통합 논술도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거의 다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에서 그런 어떤 기출 주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뤄주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정규반 수업으로 필요한 지식들은 채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료화면 하나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저는 이런 식의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주는 편이거든요. 자유 대 평등, 효율성 대 형평성 물론 넘나들 수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 개념어들이죠. 이게 이제 논술에서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개념어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료들을 줄 때도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사전적인 의미 개념 정의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단어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자유, 평등, 효율성, 형평성,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들 못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용례들을 알게 되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이과지망이든 진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서 너무 무식하다 이런 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막상 원서 쓸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육론술은 위험하다. 네. 그게 제일 뭐 바보 같은 짓이다. 네. 그래서 교과학 종류 석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권해주시나요?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쪽으로만 전부 다 모는 건 위험하다. 그죠?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네네. 분산 전략을 짜야 된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입시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예, 주식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순간 리스크가 완전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논술을 하러 오는 학생들의 경우엔 교과나 학종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교과나 학종 같으면 3학년 1학기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뭐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학교에서 나름 추천을 받습니다. 너 교과 학종으로 이런 대학들을 한두 장을 써보자. 그랬을 때 애들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너 여기 붙으면 다닐래? 네. 그러면은 다닌다고 하면 그래 쓰자. 그리고 그 학생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흔들렸으면 거기를 쓰라고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11월 수능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흔들리는 건 최저를 그렇죠. 네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다른 전형들에 비하면 실질 경쟁률을 따지더라도 경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합격률, 객관적인 합격률이 낮잖아요.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다 돼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저희가 섞어서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육론술에서 상향, 안정 그리고 최저
그 뭐 하향 요런 지원으로 카드를 안배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6논술은 위험하다. 이거는 마치 논술은 로또랑 똑같다. 이거랑 좀 비슷한 선입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파생되는 질문인데 저는 논술 전형을 하나만 쓰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이때는 네. 이제 저는 좀 그게 비효율적으로 말리는 편이거든요. 네, 선생님은 네, 네. 어떠세요? 저는 그게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연대만 쓰려고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저는 중경외시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구소송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최저가 높은 뭐 고대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괜찮은가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 쓰고 나서 준비를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부활되고 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문제가 고대는 이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되나요? 추석 특강 듣고 추석 특강 듣고 끝나고 이틀 동안에 저희가 한 3번 4번을 깔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대 논술에 완전히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려대학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종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엔 또 학생들이 고대보다는 연대를 또 선호를 하는 편이니까 연세대학 한 장이 남으니까 연세대학교 논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강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연세대학교 논술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면접 문제도 얼추 풀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 그냥 한 대학만 쓰겠다고 논술을 준비한다?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이라면은 원서 쓰고 나서 준비를 해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특히나 유형이 아예 없는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요런 대학들을 그렇게 하나만 준비한다는 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논술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내용들 좀 다뤄봤고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 논술 전형을 갖고 고민하고 있거나 뭐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항상 입시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논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는 가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성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 하러 오는 학생들 처음에 보면은 분위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신을 잘했으면은 교과로 갈 거고 수능을 되게 잘했으면 정시로 가면 되는 이것도 안 거고.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뭔가 약간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에서는 정말 인생 역전이 되게 일반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도 너무 안 좋고 수능도 최저 기준 겨우 맞출 정도 뭔가 정시로는 좋은 대학, 인서울권 더군다나 논술 같으면은 저희가 인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에서만 실시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게 될까 보다는 필요하다라면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노려보시는 게 그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논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